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눈을 뜨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드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우리는 그냥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겨를도 없었고 지쳤다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에 흰서리가 내렸고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쉼이 찾아왔는데 막상 쉬려고 앉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저녁에 누워도 오늘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이 같은 감각을 가슴 한편에 품고 계실 겁니다.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었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외롭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 나이에 무섭다고 말해도 됩니다. 이 나이에 아직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수 씨는 평생을 교단에 서온 사람이었습니다. 25세 교사가 되어 46해를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수학을 가르쳤지만 그가 진짜로 가르친 것은 수식이 아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 틀렸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 답이 하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 그것이 그가 수십 년 동안 교실에서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년이 되던 날 제자들이 작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받고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정수 씨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이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쉬어요.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평생 쉬고 싶다고 했는데 막상 쉬어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책을 읽었습니다. 평생 가르치느라 읽지 못했던 책들을 쌓아두고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이 문장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할 학생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꺼내 보았지만 아내는 그냥 그래요 하고 넘겼습니다. 아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집을 지켜온 아내에게는 아내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정수 씨가 그 세계에 이제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말할 상대도 없었고 말할 내용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수십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었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정수 씨 자신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다 보면 목소리를 쓸 일이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에게 인사를 건넬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정수 씨는 동네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종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손글씨로 쓴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같이 철학 이야기 나눌 사람 찾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열람실. 이정수 씨는 그 종이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철학. 그 단어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수학 교사이기 전에 철학을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2에 칸트를 처음 읽으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헤겔을 읽으며 이 세상이 이해되는 것 같다고 느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생각들은 어딘가에 묻혀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정수 씨는 열람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나이에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발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6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가 있었고 60대도 있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쓴 사람은 81살의 최학규 씨였습니다. 전직 목수였습니다. 손이 굵고 거칠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최학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왜 늙는 것이 두려울까? 그 질문 하나가 2시간 동안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늙음이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혼자 죽는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정수 씨는 처음에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늙는 것이 두렵다는 감각 자체가 사실은 아직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요? 두렵다는 것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열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학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두려움은 애착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정수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방의 창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이정수 씨는 목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달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노자를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며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학규 씨는 늘 말했습니다. 정답이 없어도 됩니다. 결론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이 이정수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는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답을 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답 없이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웠지만 더 넓은 세계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모임에서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정수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꾸겠습니다. 그때그때 더 자주 멈추겠습니다.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멈춰서 보겠습니다.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열람실이 잠시 고요했습니다. 최학규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멈춤을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늦지 않았어요. 이정수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골목 담장에 핀 작은 꽃이 보였습니다.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몰라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꽃 앞에서 이정수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때 살아 있습니다. 생각을 나눌 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말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직함이 사라지고 역할이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서관의 철학 모임일 수도 있고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짧은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폴리티콘 조온, 즉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정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공동체 밖에 홀로 사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다. 인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노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다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부끄럽다고. 거절당하면 어떡하냐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에 나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면서 먼저 다가가기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어도 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가면 진심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떤 선택은 옳았고 어떤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들이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이상합니다. 잘한 것은 흐릿한데 아쉬운 것은 선명합니다. 그 아쉬움을 우리는 후회라고 부릅니다. 후회는 무겁습니다. 오래된 후회일수록 더 무겁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기억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 곁에 더 있었더라면, 이 후회의 무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잊으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잊으려고 할수록 더 떠오릅니다.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힘을 잊는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를 정면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렇다면 후회를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선택이 틀렸다고 단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 당신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그때 당신이 알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처해 있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심판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를 재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도덕을 이야기하며 이런 원칙을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때 당신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후회는 너무 깊어서 이런 말 몇 마디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후회가 오늘 하루를 모두 집어삼키지 않도록 조금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후회 속에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덧셈으로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달림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이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되어 갑니다.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함을 내려놓고 역할을 내려놓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비워야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악일익 위도일손. 배움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하지만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낸다. 날마다 덜어냄으로써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 이르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대입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남의 시선을 덜어낼수록 자신다워집니다. 비교를 덜어낼수록 지금 가진 것이 보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덜어낼수록 오늘이 살아납니다. 덜어낼수록 더 충만해지는 역설. 그것이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입니다. 이 말이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감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건이 좋을 때 감사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생기는 감각입니다.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명상의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지금까지 남아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그 글에서 그는 매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떴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 오늘도 내 손발이 움직인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황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삶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소중히 느끼느냐가 행복의 기준임을 황제의 자리에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를 살게 합니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어제의 일에 감사하거나 내일의 일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바람이 시원했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눴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닐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잃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건강을 잃고 젊음을 잃고 가능성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의 강물은 빠릅니다. 돌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소리를 냅니다. 활기차고 힘찹니다. 그런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강물은 느려집니다. 소리가 줄어듭니다.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물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깁니다. 젊음은 상류의 강물입니다. 빠르고 힘차고 눈에 띕니다. 그런데 노년은 하류의 강물입니다. 느리지만 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허둥대지 않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얻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기에 오래 산다. 쓸모 있는 나무는 일찍 베이지만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는 아무도 베지 않아 수백 년을 산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이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다. 이제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눈에 띄지 않아도 됩니다. 쓸모 있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래 서 있어도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는 것, 그것이 노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그 나무가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집니다. 당신이 그 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하루가 24시간인데 예전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것, 처음 느끼는 것, 처음 겪는 일들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이 줄어듭니다. 어제와 오늘이 비슷합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는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것도 줄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 것, 새로운 책을 읽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 이런 작은 새로움이 뇌를 깨우고 하루를 길게 만듭니다. 이정수 씨가 목요일 철학 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이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평소에 가지 않던 골목으로 걸어보는 것. 오늘 평소에 주문하지 않던 것을 먹어보는 것. 오늘 평소에 듣지 않던 음악을 들어보는 것. 오늘 평소에 연락하지 않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해 보는 것. 이 작은 새로움들이 쌓여서 하루가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뇌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뇌는 어느 나이에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80세에 글을 쓰기 시작해도 뇌는 반응합니다. 90세에 새로운 노래를 배워도 뇌는 살아 움직입니다. 뇌는 나이를 모릅니다. 자극을 알 뿐입니다. 살아있는 한 배울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 이 순간. 지금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는 이 순간. 불교 철학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라고 합니다. 선불교에서는 오직 지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인류의 지혜는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지금 여기. 어제의 후회가 아닙니다. 내일의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평생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살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교훈 삼아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훈련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시간이 왔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시간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향한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진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날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소중합니다. 지금 이 대화가 소중합니다. 지금 이 밥 한 끼가 소중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피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방 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 값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삶이 화려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역사에 이름이 남지 않았어도 됩니다.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세상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가 더 많은 법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역사입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아쉬운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해줄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해도 됩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도 됩니다. 오늘 그 사람 손을 한번 잡아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 곁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었던 것. 창밖에 오늘도 하늘이 있었다는 것. 이름 모를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 그 감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오늘 하루에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내 곁에 있는 것들이 꽤 소중한 것들이구나.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작지 않은 일이구나. 그 깨달음이 아침을 기다리게 만들고 하루를 가볍게 만들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